자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너 질문 너무 많이 했어. 미국 발언 요거 보고는 받으셨을 텐데 정광훈 목사 관련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전후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건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바로 확인해 보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흔들리는 국민의힘 지지율 최근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갈래로 분석이 되는데요. 일단 구설 탓일까? 아니면 존재감 부족 탓일까? 이렇게 두 가지로 의문부호가 찍혀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요. 최근에 정당 지지율 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빨간색이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앞서도 보면은요. 2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40%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보시면요. 쭉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확실히 하락세. 지금 마지막이 37.9를 기록했거든요. 자, 민주당과 비교해 보면요. 민주당 45.4인데 차이가요.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2주 연속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당 입장이나 정치권에서 분석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바로 이겁니다. 일단 몇 가지 추정되는 일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으로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방금 영상으로 나갔는데요. 지난 26일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김재원 최고위원. 어떤 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민들 대상 강연이거든요. 정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 전부 천하통일을 했다.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를 극찬을 하는 말을 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사실은요.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히죠.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하나 더 볼까요? 평가가 좀 있는데요. 지금 뭐 중앙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홍준표 대구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 실언이 일상화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을 하라.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내놨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내부에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언행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그 친구로서 또 정치 선배로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되는 워딩은 뭐 워낙 잘 해왔던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그러니까. 제가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요? 전략통으로 꼽히시는 분 아닙니까? 전략통이죠. 전략통인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죠. 정책 전략은 탁월한데요. 정황 분석은 탁월한데 언어의 전략적 구사가 최근에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가까운 정치인으로 꼽히는데 저렇게 좀 지적을 했어요. 오늘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앞서서 며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장제원 국회 행안위원장. 버럭 뭔가 호통을 치는 모습이 언론에 잡혔습니다. 국회를 뭐 뭘로 보는 건가? 어디서 배워먹은 건가? 막 이런 모습인데 이게요. 이렇게 됐다가 잠시 잠잠하다가 장제원 위원장의 아들인 노엘 래퍼죠? 본인의 SNS상에 이 관련된 뭐 영상 캡처 이런 모습을 올려놓고 체할 것 같네라고 써놨어요. 자기 아버지 모습을 올려놓고 체할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아무리 봐도 좋게 평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 봅니다. 사무총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이러세요? 나가세요. 바른대로. 국회를 뭘로 보는 거지 지금? 누구 무슨 권한으로 이석을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죄송이 아니라 여기 국회 직원 중에 누가 이석을 된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출입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뭐 호통치는 곡에 뭐 조회수가 뭐 100만이 넘고 이런 뭐 언론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 입장에서 게다가 어떤 상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국회 권위를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호통을 치면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핵심인 사무총장을 이렇게 나무란다는 거는 어떤 행안위원장의 자격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행안위원장이 드네요. 아니라 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께요.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모습 그리고 장제원 행안위원장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뭐 지지율 얘기까지는 안 가고요. 일단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의라고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지금 신임 지도부 입장에서는 예.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 거죠. 사실 전당대회 끝나고 지금 시기 정도면 예.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야 되는데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일회담 그 후폭풍도 그렇습니다. 있고 또 주 69시간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여당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대통령의 악재와 별개로 여당 내에서도 지금 악재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장제원 의원 아까 막 호통치시는 모습은 요즘 사실 국회에서 저런 모습 보기가 어렵거든요. 옛날에나 있었던 모습인데 예. 물론 이제 상임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을 했다지만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사전에 이미 양해를 구했고 장제원 위원장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예. 다시 한번 본인이 이석하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석했다는 이유로 저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반말하고 화통을 칠 이유인가. 그래서 저기 아들 뭐 SNS에 썼다가 지웠다고 하는데 예. 보는 저도 취할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더욱 사실은 이른바 이제 갑질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뭐 그 헌법 전문 개제 문제로 한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와서도 반응이 싸늘하게 나오니까. 예. 근데 지금 전광훈 목사하고 좀 관계가 있어 보이는 이 재미단체 초청 강연에 가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전부 통일했다. 사실도 아니고요. 아스팔트 우파는 일부 통일했는지 몰라도 예. 전광훈 목사가 어떻게 우파를 전부 통일을 합니까? 전광훈 목사하고 또 밀착된 모습을 보이는데 전당대회 때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도움받은 거 도움받은 것대로 감사의 표현을 하면 되는데 저건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광훈 목사하고 정치적으로 동조화되겠다. 일종의 이런 이 선언을 했거나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니면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저런 행보를 거듭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김재원 최고가 돌아와서 본인 말씀으로 하는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예. 당 지도부에서마저도 좀 부담스럽거나 비판적인 반응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 저런 발언이 논란이 될 거를 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로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뭔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게 단순한 감사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일종의 전광훈 목사하고 전략적인 동맹 이런 걸 염두에 둔 그런 행보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력으로 봤을 때. 자, 이번에는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이 김재원 최고위원 앞서서도 사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광훈 목사는 없었지만 미국에 건너가서 전광훈 목사를 극찬하는 말을 하는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전광훈 목사의 이제 정치적 덕담을 건네는데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최고위원 중에서도 최고 득점을 많이 한 득표를 많이 한 수석 선임 최고위원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무게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조금 잊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파를 천하 통일했다 이런 주장에 정치 덕담을 넣어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이런 발언들이 이제 강연장에서 이제 청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좀 흥미진진하게 끌려가는 그런 하나의 일부 요소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선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국힘의 이미지에 또 국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력들에게 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국힘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추구하고 있는 보수 대통합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는 국힘의 사실상의 선출직 최고 두 번째 지도자로서 본인의 무게감을 생각하면서 재밌게 하려고 하고 뉴스를 만드는 건 좋지만은 여러 가지 당과 또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수석, 그러니까 1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거거든요. 그거에 정광훈 목사가 엄청난 도움을 준 것에는 감사 이런 걸 느끼는 겁니까? 왜 저런 얘기를 한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저도 뭐 국힘 당원으로서 경선의 과정에 참가했지만은 뭐 정광훈 목사와 김재원 최고의 투표 전략과의 또 관련성은 제가 전혀 알 수 없지만은 뭐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 맥락으로 보면은 김재원 최고가 그 어려울 때 보수 세력이 어려울 때 보수 세력의 가장 도전적인 여러 가지 세력들에 대해서 아스팔트에서 과감하게 투쟁의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 뒤에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정치적 덕담을 건넸고 그것이 국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기찬 변호사, 저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뭐 2번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된 거잖아요. 2차례 다. 이쯤 되면은 당에서 어떠한 경고 등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논란된 걸로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의 경고라는 건 아마 징계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번 5.18 뭐 헌법 전문수록 문제는 본인이 그 다음날 사과를 했고 그리고 3번에 걸친 최고위원회 이제 반성의 의미로 불참을 했어요. 25일날 다시 이제 저런 말씀하신 건데 말을 가만히 보면 보수는 주로 활동하거나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활동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민노총에 대항하는 뭐 세력화에 성공했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힙니다. 또 어쨌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과대 칭찬한 건 맞아요. 거기에 참여했던 나라 걱정에서 참여했던 많은 보수 분들을 어떻게 보면 폄하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정광훈 목사를 지켜 세우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 저기서 나온 단어 자체를 볼 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징계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를 거기서 뭐 심하게 나무라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제 수석 최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당을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의 팬덤 정치를 추구하는 면이 없잖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럼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본인을 강경하게 아니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생긴다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저는 겁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의 지난 총선에서의 과정을 보면 이제 공천을 못 받고 서울로 올라와서 또 경선에서 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까지 나가서 그 도전했다 안 되고 또 탈당하고 그다음에 그 보궐선거에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여정이 있었어요. 그 여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에 대한 지지층이 좀 필요했다고 보여질 수 있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래서 본인에 대한 팬덤층을 어느 정도 의식한 발언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본인에 대한 팬덤층에 대한 발언들이 당을 민심부터 많이 멀어지게 해서 징계 절차를 착수할 만큼 아직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이런 당원들의 여러 가지 걱정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씀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정치를 당의 정치보다 앞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이슈의 주제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2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이 구설 말 때문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존재감 부족 탓인가요? 근데 이 존재감 부족 쪽 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2명이 등장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식비도 많이 올라서 식자재가 많이 올라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침을 결심한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적어도 식사하는 문제만큼은 우리 한참 젊은이들에게 그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송 정보의 클릭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는 정부를 사칭해 국민을 기망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입니다.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모두 다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질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우리 안보 현실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된다는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는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오늘 대학 방문했습니다. 천원 학식 현장에 가서 학생들과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거죠. 어떻게 보면 민생을 챙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각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 어떻게 보면 정책적 내용이고요. 지금 영상에 안 나왔지만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질타하는 얘기까지 해서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냅니다. 정책적 부분. 자, 그리고요. 김기현 대표가 국회로 돌아와서 한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김기현 최고위원의 이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윤리, 제소 등등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적절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끼어듭니다. 무슨 말씀을 하면서 말이 끝났어요. 거기서. 그리고는 뭐가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사무총장이 대야 비판 그리고 정책적 문제에 강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사무총장은 통상 당의 살림을 꾸리는 자리잖아요. 근데 통상 이런 어떤 정책적 얘기나 이런 야당과 관련 얘기 이렇게 좀 강하게 합니까? 사무총장이라는 자리에서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더더구나 오늘은 원내 대책회의지 않습니까? 예. 원내 대책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원내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원내에 당 3역에 들어가는 정책위 의장이 발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발언은 이제 원내대표. 그다음에 중요한 정책과 관련된 발언은 정책위 의장이 하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이 통상적인 형식인데 사무총장이 저 정도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 주로 이제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말하자면 조정하고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언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저것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김기현 대표가 아니고 용산의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김기현 대표 이야기하는 중간에 끼어들고 발언한 내용을 보면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근데 대표라는 자리는 사무총장의 자리는 당 대표가 당연히 임명하는 자리인데 당 대표가 임명한 것이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사무총장을 임명했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오늘 저 일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권력의 추가,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즉 대통령실 당이 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한다기보다 용산 대통령실에 말하자면 하명을 받아서 용산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춰 나가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핵심의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사무총장이 있고 그리고 당대표는 그 사무총장을 제어하거나 또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오늘 여실히 보여준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참 말들이 많거든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 오늘 비쳤던 모습인데 일단 백승준 전 의원님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도 원내대책회의가 이제 민주당하고 우리 국힘하고 뭐 같은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국힘 경우에는 이제 원내대표하고 당 상력 당의 사무총장 원내대표하고 이제 또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하고 부대표들이 참가해요. 제가 오늘 모습을 볼 때는 지금 굉장히 당의 또 다른 분란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징계 문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애둘러서 당을 이렇게 그런 문제에 이렇게 이슈에 안 끌어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사무총장이 좀 기지를 발휘했다고
자리에서 약간 가는 게 뭔가 아닌가 수습을 하는 듯한 들고요. 모습으로 보셨어요. 원내대책회의 들어갈 때는 저도 뭐 한 2년여간 들어갔습니다만 원내대책회의 할 때는 본인의 주제가 아니어도 상임위원회 주제가 아니어도 그 원내대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갑니다. 그건 내부 문제라도 이런 문제들은 이철규 사무총장 자격으로서 아니라 그 원내대책의 멤버로서 자기가 그런 정책적 얘기는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저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원내대책회의 멤버로서 사무총장으로서 대책 멤버로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작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이 새로운 어떤 징계의 징계 소지 이런 논란을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지지에 찬 어떤 그러한 조치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아까 손 드셨는데 바로 기회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사무총장의 역할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당대표가 어떤 멘트를 했는데 그걸 뒤집거나 그에 반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금방 전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할 얘기를 그 당에서 할 얘기를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뭐 첼로 리스트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거 봐라 그 대통령이 안 갔지 않느냐 여기서 끝났는데 사실은 만약 이게 민주당이었다면 엄청난 공격 대상이 됐을 거고 사실은 지속적인 시정을 위한 노력을 했을 텐데 우리 당이 그런 뒷심이 좀 부족했다라는 당내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 당내 의견들을 이철규 사무총장이 들어서 얘기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그 당대표가 하지 않는 얘기를 당 사무총장이 했다 그래서 위계질서상의 문제가 있고 임명권자가 또 당대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까지 가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 이런 생각. 지금 윤기찬 변호사 잠깐 말씀하셨는데 당대표가 했으면 당대표가 굉장히 강경하게 입장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당대표가 하지 않은 얘기를 사무총장이 한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럼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이제 태생적인 한계 같은 게 김기현 대표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적으로 윤핵관과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려서 만들어진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김기현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자율적인 운신의 폭이 얼마나 될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 단면이 저렇게 드러난 거라고 보고 앞으로 저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낯선 모습인데요. 더 자주 빈번하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공천을 앞두고서 사무총장이라는 건 이제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이철규 사무총장이 갔다는 거는 용산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 김기현 대표의 전권을 어떤 행사한 인사라기보다는 용산과 코드를 맞춘 인사라고 보고 특히 이제 그런 그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 시점 가면 이철규 의원의 존재감이나 또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두드러질 텐데 자칫하면은 이 김기현 대표가 약간 바지사장 비슷한 이제 그런 존재로 이 위상이 축소될 수도 있겠다.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시에 이제 이상득 전 의원 형님이죠. 이상득 의원의 존재감이 굉장히 컸고 또 이방호 사무총장이라는 실세형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재섭 전 의원이 당대표였는데 바지 당대표다.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저는 딱 그때의 데자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신 거예요. 아직은 모릅니다만. 물론 이철규 사무총장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지금 패널분들이 분석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비친 모습은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여서 오늘 언론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아주 자주 얘기하는 인물 바로 한동훈 장관입니다. 매일같이 나와요. 요즘에 갑자기 또.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장관 이른바 총선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얘기하시는 분 많거든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장관이 73년생입니다. 좀 X세대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거든요. 영호남이라고는 지역 갈등까지도 좀 없애버리고 586 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지휘하는 선대본부장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죠. 어차피 어떤 자리를 맡든지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종의 셀럽이 돼 있거든요. 그럼 내년 총선 출마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총선 출마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안 시키겠습니다.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는 역량은 통상의 장관에 보여주는 역량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팬덤이 형성될 정도로
일단 윤석열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정책의 아이콘 비슷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끌어가는 데는 굉장히 일종의 스피커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스피커다.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제가 모르죠.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예정에는 없었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예정에 없는 발언을 했고 그거를 대통령실 대변인이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건 뭘까요? 아무튼 이 발언 역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한동훈 장관의 총선에서 역할 아직 모릅니다만 이걸 놓고요. 지금 뭔가 다른 영상에도 보셨지만 다른 전망과 다른 입장들이 나오고 있죠. 역시 이 화면도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야 수비도 엉망일 테니 투수 하나 바꾸는 것에 큰 기대를 말라.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한동훈 장관 하나 총선 나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뭐 이런 뜻으로 보이죠. 반면에요. 천하람 전 후보, 당대표 후보였죠. 여기 보면 빨리 결단하고 지금 시작하면 좋겠다. 정치하려면 빨리 나올수록 좋다. 여기 약간 긍정적인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기 이른바 같은 라인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좀 결이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요. 뭐 민주당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습니다만 중요한 거는요. 총선에 만약 등판을 했을 때 수도권과 중도층에게 호소력이 있겠는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등판했을 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뭐 앞으로 정치적인 색깔이나 지지하는 세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층을 보면 보수층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로 볼 때 뭐 이준석 전 당대표의 말대로 이 노이트 노론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노이트 노론이 가능한 투수로 성장할지는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총선 시에 선대위원장 등을 역할을 맡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어떤 윤기찬 변호사께서 약간 중도층에 대한 이 소구력, 호소력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어떤 근거 같은 걸 좀 보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하는 행동 등을 볼 때 상당히 이제 보수층이 볼 때 시원한 언행을 해요. 그런데 한편 중도층 등이 볼 때는 그것이 과연 시원함에 그칠까 조금 더 기대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그 시원함을 넘어서서 뭔가 다소 좀 겸손함을 조금 더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중도층이 원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민들이 볼 때 조금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보를 이어가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서 수도권이 사실은 중도층이 승부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좀 덜 형성이 됐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본인의 역할에 따라서는 그런 이미지를 입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이제 총선을 나올 것인지 또는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본인이 변화해 가고 갖춰갈 것인지는 이제 본인의 판단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재수 의원님께 경쟁 정당 상황이지만 지금 한동훈 장관 저 민주당 분들 보시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총선 출마 등판 가능성 얘기 나오다가 막상 내년 됐는데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거고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근데 출마를 할 것 같은데요.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출마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저희는 뭐 안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출마를 100% 할 것 같고 100%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변인이 굳이 나서가지고 별다른 이슈도 없는 세계 법무부 장관 크게 뭐 이슈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후 변화라든지 또는 전 지구적 재앙의 문제라든지 이런 의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의뢰이 매년 열리는 법무부 장관 회의 그거를 굳이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나서서 무슨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보고를 하라는 운동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어디다가 국민의힘에다가 한동훈 장관이 말하자면 이제 내년 선거라든지 총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선제적으로 던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읽고 있고 그런 측면이라면은 저는 100%라고 이제 출마가 제 질문이 틀렸네요. 잘못된 질문을 제가 드렸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국회에 오면은 싸움이 있는 곳에 더 큰 싸움을,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더 큰 갈등과 분열, 기름을 끼얹는 이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런 캐릭터를 가지고 중도 무당청, 중도 확장을 해야 선거에 이기는데 과연 중도 무당청에 호소력이 있겠냐, 소구력이 있겠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싸움하는 정치권 보기 싫어하거든요. 특히 중도층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광하는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냉정하게 이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는 중도 무당층이 볼 때는 또 하나의 싸움꾼, 또 하나의 정쟁 유발자로서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가 이미 소비되고 있고 상당 부분 소비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이 정치권의 히어로 이야기를 하던데 국민의힘의 히어로가 한동훈 장관 정도면 내년 총선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도 부담스럽지 않다 이 뜻입니까? 정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뭐 히어로 될 정도면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마해도 민주당은 별로 안 부담스럽다. 뭐 이 뜻으로 좀 읽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아무튼 이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 중 몇 가지 갈래로 좀 짚어서 나눠서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우리 외교와 관련된 인물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주제 제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산 외교 라인 이상기류다. 곧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는데 그때 관련해서 무슨 공연 얘기, 뭐 문화행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일까? 모릅니다. 아직 속 시원한 설명은 없습니다만 언론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뭐 만찬 공연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면 단독의 어떤 문화 공연도 있었고 뭐 이렇습니다. 요겁니다. 지금 주제가요. 자,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지금 이상기류라고 소개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단 가운데부터 보시죠. 여기 보면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니까 이 외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뭔가 다 조율하고 책임을 지고 끌고 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교체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곧 미국 방문할 거 다 알려져 있는데 교체가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게 무슨 일이지 합니다. 그 옆에 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는요.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입니다. 의전비서관도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개인적인 사유라면서 사퇴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주목을 받죠. 이거 무슨 일일까? 그런데 의전비서관에 더해서 외교비서관까지 바뀌는 겁니다. 여기는 사퇴, 여기는 교체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설이 나왔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 보도 내용은 방미 일정 등 문제로 교체 검토 뭐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근데 교체설은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다음 화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여기 누구죠 이게? 여기 보면 K-팝 스타죠? 블랙핑크. 그리고 옆에는요. 미국 가수예요.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요 가수들이 같이 합동 공연을 하는 게 미국 측에 제안이 있었고 이게 검토가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은 되죠. 일단 이건 추진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일단 뭐 결정된 바 없지만 뭐 얘기들이 참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보도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백승주 전 의원님. 사실 미국 국빈 방문이에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이거 앞두고 외교 라인이 사퇴 또는 교체되는 그리고 김성한 실장까지 교체설이 나오는 거.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거 어떤 배경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예, 아무튼 이 숨막히는 외교 일정, 대통령 외교 일정을 앞두고 그 의전비서관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6일 앞두고 그만두고요. 또
오늘 또 외교비서관이 며칠 그만뒀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 입장을 우리가 일단은 귀담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예. 두 분 당사자가 다 체력이 소진해서 그렇다. 건강상 이유다. 이렇게 하고. 뭐 개인적 사유? 그리고 임기가 끝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교체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지금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 경우에는 외교부 공무원 중에서 안보실에 한 7명의 비서관이 있는데 이분들은 외교부에서 파견해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교체 주기가 1년 남짓하면 교체 주기는 돼요. 아직은 뭐 한 2개월, 3개월 남았는데 그러나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고 정상회담 일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끝내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거든요. 또 많은 국민들이 아니 땡 꿀뚝에 연기가 날까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이게 안보실의 어떤 팀워크랄까 안보실을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보실이 좀 더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지금 국빈 방문 경우에는 우리가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고 나서 한 12년 만에 우리 대통령을 미국 정부가 초청하는데 10개 정도 행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얼마나 미국에 준비를 많이 했냐면은 앞에 이명박 대통령 갔을 때는 그 마지막 행사가 만찬입니다. 만찬 때 참가하면은 1인당 만찬 비용이 한 12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만찬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합동 문화 공연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미국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 정부 협조를 받아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자꾸 추측 보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보도가 리크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미국에서 준비하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안보실 안에 조금 노이즈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안보실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를 그렇게 조금 손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적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해주는 것이 우리 외교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승훈 전 의원님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아직 명쾌한 설명이 없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김성한 안보실장 관련해서요. 오늘 김성한 안보실장이 오전에 강연 일정이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앞서서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안보실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여기에 안보실장이 불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요 인사들이 꼭 가야 될 행사에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자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왜 안 갔는지 왜 강의를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안보실장이 명확하게 설명을 지금 없어요. 그거는 그 명확한 설명을 해서 그런 의혹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죠. 꼭 가야 될 행사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또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면은 뭐 그런 이유를 설명해줘서 국민들이 이해를 시키는 것이 우리 안보실과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김성한 실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직 명쾌하지 않은 거는요. 이 두 비서관이 사퇴 또는 교체가 됐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그건 뭐 100%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 행사 관련된 미국 쪽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된 이유가 아니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그 문화 행사라는 게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공동 공연이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추측성 보도인데요. 문맥을 따져 이리저리 추측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있는 대로 좀 설명을 곧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뭐가 충분한 설명은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확인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백승주 전 의원께서는 이제 현역 의원 시절에 약간 이런 외교 안보 쪽 이런 쪽에 각별히 좀 관심을 주셔서 아마 좀 들으신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기는 맞아요. 한 1년 정도 되면은 파견되는 공무원들에게 알겠습니다. 뭐 여기 나오네요. 뭐 제때 중요일정이 뭐 보고되지 않았다, 문제가 됐다, 뭐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거든요. 앞서서 이 합동 공연 그 화면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일단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요. 그다음에 이 블랙핑크 소속사 측에서는요 참석 제안이 왔고 긍정 검토 중이다. 그냥 검토가 아니라 긍정 검토라고 합니다. 뭐 일정이 지금 월드 투어 중인데 일정이 뭐 안 맞는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뭐 일정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지금요.
그렇다면 거의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BTS를 백악관을 초청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초청한 적이 있었죠.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우리 K-팝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그런가요? 많은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공연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죠. 박원석 전 의원님. 네. 만약에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막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벌써 카네기 홀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 보도가 지금 있었어요. 기획사인 그 YG 측에서는 그 월드 투어 중에 멕시코 시티에서 일정이 있는데 예. 충분히 이제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걸로 봐서 공연이 성사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블랙핑크도 그렇고 레이디 가가도 그렇고 세계적인 이제 아티스트들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한미의 이런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게 만약에 그 대통령실의 의전비서관 또 외교비서관의 경질의 사유가 됐다면 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미국 측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환대의 의미로 저 공연을 제안했고 그게 안보실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 안보실에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교부를 통해서 그 보고를 나중에 접하고 대통령이 좀 불신을 갖게 됐다. 이 설명만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보다는 저는 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상당한 알력이 있거나 뭔가 소통과 협업의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걸 빌미로 조금 이제 겉으로 표면화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렇지 않고서 저 정도 사안을 가지고 실무서는 몰라도 비서관이나 안보실장 경질 얘기가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드러나게 된 현상이고 뭔가 좀 그동안 그 쌓여 이전부터 있었다는 누적된 그런 안보실과 이 비서실 간의 그런 소통이나 협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실 쪽에서는 이 안보 이 대통령의 외교 업무라는 게 특수성이 있잖아요. 상대국이 있고 거기에는 기밀도 있고 보안도 있는데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면 굉장히 경직될 수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신을 이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는 가졌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구조적으로 보면 표면화돼서 이번에 이제 이런 구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시환 변호사, 여기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노래 좀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지금 보니까 이런 공연 자체를 미국 쪽에서 재현했다고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필 왜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주빈국인 미국이 정하는 거잖아요. 초청 대상도 정하고 미국이 아마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했다 이런 뭐 언론 보도도 있는 걸로 볼 때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K-팝의 선두주자가 미국의 중요한 행사장에서 저렇게 서가지고 공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저는 섭외 과정이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정인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보고가 누락돼서 대통령 비서실이 이것을 사전에 준비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책임 소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책임 소재에 대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하고 안보실은 쌍두 체계잖아요. 양실 체계라서 이게 사실은 누가 조율할 수 있는 유계질서상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소통이 좀 원활히 이루어져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게 가수분들이 출연한다고 해서 저 격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미국 측에 제안한 행사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가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행사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비서관이 교체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 주시지만 그 행사가 정상회담이거든요. 그 정상회담이 또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실수가 없게 하는 것이 안보실과 대통령실의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미국 정치권 인사들이 K-팝 스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공연합시다까지 얘기가 나왔다 그러니 뭐 그거 하나만큼 인기나 관심만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외교 안보 숙제가 있어요. 우리에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숙제가 북한이죠. 우리는 뭐 이거 글쎄요. 언제나 끝날까요? 이게 영원한 숙제입니까? 뭡니까? 이번에는요. 여기 김정은 위원장이 포함된 이 사진 안에 이 동그란 거 좀 봐주세요. 이 동그란 거. 이거 핵탄두랍니다. 핵탄두. 보면은 크지 않아요. 소형화된 핵탄두로 보여요. 이걸요. 오늘 북한 매체가 이 사진을 공개했어요. 핵탄두 사진 공개한 북한. 김정은 핵무기 확대 지시. 뭐 가능한 많이 만들어라. 뭐 이렇게 지시했다죠.
여러 가지 모습의 핵탄두 모습을 공개를 했어요. 전 세계 보라고 공개한 거죠. 우리로서는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과제입니다, 이게.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오늘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 뭐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겁니다. 우리를 또 자극했어요. 우선 이 징용 문제, 이거 강제징용 아닙니까, 당시에? 근데 원래 이렇게 했었어요. 원래는 초등교과서에 이렇게 됐대요.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걸 바꿨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참여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지금? 참여했다. 그리고 어떤 교과서는 처음에 무슨 지원을 해서 왔다. 그리고 나중에 뭐 징용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살짝 뭔가 마치 강제가 아닌 듯하게 바꿔놨답니다. 그리고요, 독도 얘기도 꺼냈는데요. 기존까지는 교과서에 일본의 영토라고 표시가 됐는데 이번에 바뀐 교과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씁니다. 고유가 들어갑니다. 더 강조한 거죠. 그러면은 강제징용은 슬쩍 아닌 척 뭔가를 표현을 바꾼 거고요. 독도 문제는 고유라고 더 강조를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외교당국 발칵했고요. 지금 항의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안보실장 교체설 나오는 거, 이게 사실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긴 있는데 도대체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켜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일본이 오늘 일본 초등학생들 교과서 보십시오. 예. 천인 공노할 만행을 일본이 이렇게 저지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 가셔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하겠다, 태평양 바다에 버리겠다 하는데도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 독도는 저것 땅이라 그러고 강제동원도 없었다라고 방위를 앞둔 며칠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오므라이스 드시고 오셨습니다. 폭탄주 드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짓밟아도 됩니까? 그리고 오늘 이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일본이 자기네 땅이랍니다, 독도. 그것도 자기네들이 이 한반도를 불법 점유하고 난 그 뒤로부터가 아니고 독도가 생긴 이래로 고유 영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 단 한 명도 동의할 수 없는 짓을 오늘 저렇게 일본이 저렇게 합니다. 더더구나 대한민국이 그렇게 다 퍼주고 사과도 배상도 요구하지 않고 다 퍼주고 전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의 역사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보다 한 발 더 나가지고 더 강한 어조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지금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해 가지고 전기 자동차 지원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못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반도체 지원법 통해 가지고 반도체 설계 도면까지 지금 미국에 내줘야 될 판이 벌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안보 라인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이게 뭔 일이 생기는, 북한은 미사일 계속 쏴야 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국제 외교 무대에 있어서 균형 외교, 등거리 외교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쌓아왔던 외교의 역사가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한순간에 처참하게 다 무너지는 그런 지금 일들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실이 좀 더 정신 차리고 야당과 대화하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외교 자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승주 전 의원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북한 문제는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계속 자극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일본 문제, 오늘 교과서 문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통 큰 이런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기시다 정부가 조금 호응해 줄 것으로 기대했고 또 4월 일본의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런 호응이 나타날 걸로 생각했는데 오늘 찬물을 끼얹었죠. 좀 너무하는 교과서 문제는 이게 단기간에 검토한 것이 아닐 거예요.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검토해서 발표했는데 저는 완전 충격적이고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건 정말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그런 역사 왜곡이거든요. 역사 왜곡이고 또 강제징용에서 강제를 빼고 이런 부분은 기시다 정부가 역대 정부의 그 사과 관련 이런 선언들을 개성하겠다 했는데 올 교과서에 나타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외교 당국이 일본 외교 당국자를 초치해서 항의도 하고 뭐 이런 지금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뭐라 움직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숙제, 외교 관련 숙제가 지금 2가지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요. 야당 상황 좀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직 개편으로 내홍 끝일까입니다. 끝일까 물음표죠. 비명계 최고위원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우선 이 당직 개편 관련된 영상,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탕평 통합 안정 이런 부분을 강조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지시를 하신 거죠? 아까 대변인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부에서 큰 폭의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의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하실까요? 당직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뭐 무슨 비명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당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비명계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방탄 프레임. 방탄 프레임 때문에 뭘 해도 다 방탄으로 가고 아무리 민생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정책을 꺼내도 전혀 힘을 못 받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내세운 게 그동안에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좀 물러나라. 대체적으로 당평 또 당의 통합 안정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고민의 흔적이 좀 보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됐는데 이게 뭐가 탕평이냐 이런 볼멘소리도 일부 나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사무총장이 이제 공천 실무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은 또 민주연구원장이나 새로 전략기획위원 등 이런 분들의 역할도 매우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또 언론의 평가는 사무총장 유임 때문에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으네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이 주제와 관련해서 미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명직 최고위원, 최근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했죠. 송갑석 민주당 의원 미니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송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 의원입니다. 네, 일단 최고위원에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신 의원이었고요. 최근에 보면 비명 모임이라고 이제 뭐 평가가 되죠. 민주당의 길 이런 데 속해 계신데 송 의원께 최고위원을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어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지도부는 작년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구성이 됐죠.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 또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당대표까지 총 8명이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지도부 중에서 1명 정도를 빼놓고는 비슷한 생각, 비슷한 주장을 공유하는 지도부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한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 지도부는 거의 원보이스의 지도부였다라고 하는 게 안팎의 평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뭐 당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그 다양한 생각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의제로 다루어지지 못하면서 소통이 막히고 다양성이 실종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보도가 됐듯이 이재명 대표께서도 의원총회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조금이라도 좀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저에게 지명직 최고위원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재명 하고 대표가 있습니다. 지명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당부한 얘기가 좀 있을까요? 소개할 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최고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당이 정말 의제도 조금 더 다양해지고 또 그러한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단결해가는 이런 당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번 당직 개편 뭐 여러 가지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사무총장 자리는 그대로다. 이 부분을 사실 언론도 지목하고 있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사무총장 자리가 유지가 된 걸로 보고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끝까지 쥐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 비판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번 당직 개편에 대해서는 좀 일단은 좋은 긍정적인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보이스 지도부에 거기에 더해서 정무직 당직까지 기존의 대표와 가까운 국회의원들로 채워져서 이런 경향들이 더욱더 강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좀 풀고자 하는 의지였고 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심이 사무총장이죠. 사실은 당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워낙에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다음 공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다소 시기적으로도 너무 이르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사무총장이 공천 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저희 당이 지금 몇 번째 총선을 치러오면서 사무총장 한 명이 좌우하는 정당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도 공천과 연관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러저러한 사유로 대표께서도 고심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무총장은 안 돼. 이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고심은 이제 깊었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사무총장 유임으로 났었는데 문제는 사무총장이 유임이든 또 바뀌었든 이번에 당직 개편의 효과가 당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포함됐느냐 포함되지 않았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이번에 당직 개편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소통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좀 원보이스로 나오는 그런 지도부였다면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질문 미리 준비되어 있는데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딱 핵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 행동에 대해서 그동안 좀 비판적 입장을 내셨는데 혹시 그간 문자 폭탄 등등 이런 거 좀 많이 받으셨을까요? 문자 폭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문자 폭탄 많이 받는 거야 제가 그냥 삼키면 될 문제인데 문제는 문자 폭탄을 넘어서서 저희 당 특정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 간다거나 심지어는 아파트 입구까지 간다거나 그다음에 중요한 범시민 범국민 지표에서 다른 당 의원에게 야유와 고성을 퍼붓는다거나 이런 것은 도를 넘어도 지나치게 넘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개딸 중에 극히 일부인지 아니면 또 개딸과 관련이 없는지 이런 것이야 더 살펴봐야 알 일이지만 어느 소속이든지 간에 저희 민주당 소속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민영배 의원 이른바 꼼수 탈당 그러면서 거기서 그 논란이 됐었는데 복당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일단은 저희 당은 당헌 당규상 탈당자는 1년 뒤에 복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배 의원은 4월 22일이 지나야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민영배 의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복당 신청을 할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당이 심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전에 여기에 대한 헌재의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20일 그 복당 여부와 관련 없이 이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 당이 무겁게 인식을 하고 여기에 걸맞는 저희 당의 입장 표명은 저는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지금 미니 인터뷰까지 진행해 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제목이. 옥수동에 갔었다. 왜 지금 김부선 언급했을까? 이게 무슨 소리? 갑자기 나왔어요, 또 이런 얘기가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목소리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얘가 이제 이재명한테 직접 물어봤어. 진짜 저도 알아야 방어를 하니까. 솔직하게 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집에 바라다닌 적이 있대. 남자가 뭐 그래서 뭐 그렇게 조금 뭐 호기심은 느낀 적 있지 뭐 이 정도. 이 정도. 집에 바라다 줬대. 그리고 호기심 느낀 적 있다. 이 정도까지는 들어봤어요. 근데 더 구체적인 말은 솔직히 저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집에 옥수동에 가셨대요.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유동규 씨가? 근데 뭐 옥수동 뭐 차로 가셨다 그러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 내용이 좀 알려지니까 민주당 입장도 나왔는데 이거 유동규 개인 주장이다.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아주 짧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물론 유동규 씨가 뭔가 질문을 받고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긴 해요. 근데 유동규 씨는 왜 이 시점에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저 사안도 사실 김부선 씨가 이전에 2010년도 초반에 보면 정치인과 사귄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이 이재명 현 대표다라는 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다른 당 측 후보가 문제 얘기를 합니다. 사귄 적이 있느냐? 또 없다라고 답변하시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막 했는데 이제 목격자가 없다, 사진도 없다라고 해서 이 사안은 불기소 처분했어요. 다른 것들 친형강제 위반 관련해서는 기소를 했지만 그런데 제3자가 나타난 거죠. 유동규 씨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도 실제 김부선 씨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이재명 현 대표가 거짓말을 하신 거다. 이런 주장이 함축돼 있고 그것이 아마 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재판이 선거법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걸 염두에 뒀다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뭐 본인의 방송과 관련돼서 또 뭐 조회수도 높일 겸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이거 한 차례 정말 막 세간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다가 이제 사그러든 걸로 알았는데 다시 꺼낸 셈이 됐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뭐 유동규 씨의 주장이니까요. 저걸 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또 저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일지 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규 씨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본인의 기존 입장을 지금 전부 뒤집고 있잖아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고 있는 게 증인으로 내일 모레 출석을 할 텐데 그 재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보고요. 굉장히 지금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가 그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 중에는 본인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들었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그걸 확인한 사실이 아닌 이른바 전원, 뭐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 또 누구한테 들었다 그런 내용도 많아요. 그게 이제 재판에서 쟁점이 될 거여서 새삼스럽게 저 사안이 다시 논란이 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앞서 이제 윤기찬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이 신뢰성,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동규 씨는 이제 다각도에 그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또 법정에 나가서 진술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뭐 그 연장선에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거 뭐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고 그리고 31일이면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가서 유동규 씨를 또 만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또 유동규 씨가 출석하거든요. 이거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참, 유동규 씨가 저 유튜브에 나오셔서 저런 자세와 저런 태도로 저런 이야기를 할 만한 뭐 설사 뭐 사실관계 어떻든 간에 과연 뭐 저럴 만한 입장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뭐 의도야 뭐 알겠습니다만 조금 좀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고 또 구속됐다가 석방이 됐는데 자신의 진술을 180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아마 여러 가지 저런 이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저러고 계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에 집중하시고 자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승훈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 반응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유동규 씨를 뭐 이른바 이렇게 대응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민주당 반응이 짧고 하고요.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유동규와 이재명 대표 간에 법정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지금 거짓말 논쟁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같아. 예.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진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유동규는 이런 정황과 이런 지금 제시함으로써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기 주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고 법정에 알리고 싶은 그런 노력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유동규 씨 외에는 누구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뭐. 그렇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이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김부선 씨인데 예. 김부선 씨도 어느 쪽에 편향돼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동규 씨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부분. 또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계속 일삼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한 바가 있다 뭐 이런 분석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도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민폐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이번에 수사받게 되는 거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거나 갖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단순하게 우발적으로 폭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 유튜브에 그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많은 내용들을 밝혔고 폭로했고 또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전우원 씨에 대해서 원래 경찰이 당초에 알려주긴 출석 요구할 거라고 알려졌는데 현장에서 공항에서 오자마자 바로 체포를 했어요. 이거는 뭔가 마약과 관련해서 혐의가 좀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제 죄를 범했다고 확실한 경우에다가 소환했는데 안 올 경우 또는 안 올 우려가 있을 경우 이럴 때 체포를 할 수 있거든요. 영장까지 나온 거 볼 때는 그렇게 법원이 인정한 것 같고 지금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수사를 받으러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환 통보는 없었죠. 그래서 그 해당 요건에는 이제 충족하는 걸 보고 더군다나 가족들이 만류를 했거든요. 처벌받는다 가면. 그리고 따라서 이제 가족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체포하는 면도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자행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사당국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한마디로 말씀 잡혀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요. 체포가 돼서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전우원 씨가 또 의미심장하게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비자금 폭로관에서 추가 증거는 없는 상황이실까요? 제가 공개적으로 마약을 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한데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께서 자본력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이고 저도 그 죄를 알고 그래서 제가 직접 광주로 가서 사죄를 드리려고 하는 게 큽니다. 두 가지예요. 뒷부분은 좀 사죄한다는 부분인데 그 앞부분에 뭐 자본을 활용해서 뭐 처벌을 안 받을 것 같다? 무슨 일종의 전망 또는 뭐 예언 같기도 한데 박원석 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그 전두환 일가에서 비자금 관련해서 스스로 저렇게 인정을 하고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전두환 씨가 살아있을 때도 추징시효가 남아있을 때도 이게 추징을 못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은닉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찾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설사 그걸 찾는 과정에서 뭔가 법률적인
이 수사나 조사를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그걸 방어할 만큼 방어한다. 뭐 자본 이런 얘기가 그런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같고 결국 이제 추징을 하려면 은닉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확인돼서 시효가 연장되든가 아니면은 뭐 법을 제정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소급입법을 하든가 뭐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둘 다 사실은 지금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전우원 씨의 폭로를 수사당국이 굉장히 주목을 할 거예요. 비자금 관련된 국민 정서도 있고 또 수사기관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떤 진술이 전우원 씨 입에서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승훈 전 의원님, 뭐 지금 일단 체포됐기 때문에 뭐 풀려나야 무슨 사과를 하도 가든지 할 텐데 만약에 그 이후에 풀려나서 사과를 하게 된다면 글쎄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뭐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전우원 씨의 어떤 모습을 일련의 모습을 보고 어떤 그 말보다도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좀 마음을 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전우원 씨가 96년에 태어났어요. 96년에 태어났고 우울증과 또 행동 장애를 앓고 마약을 다량 복용한 상태에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쫓는데 그렇게 춤추는데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96년에 태어났는데 80년도에 일어난 광주 민작운동이라든지 그 뒤에 뭐 성이 돼서 알 수 있는 그 비자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알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이상으로 알 수는 없다고 보고요.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어쨌든 마약을 먹고 했던 심신이 유약한 상태에서 했지만은 뭐 증거가 나오면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는데 참 그 마약 먹고 막 방송하는 걸 제가 봤어요. 동영상을 보니까 가슴 한가운데 그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를 떠나서 마음 좀 아프게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만약에 전우원 씨 5.18 관련 피해자들 만나서 사과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씨가 이제 사망하기 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단 한마디의 역사적 사과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가지고 900억이 넘는 추징금 이것도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태죠. 미납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이제 그 손자 되는 사람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또 역사적으로 과오가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밝혀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40초 정도 남았는데 윤희찬 변호사, 검찰 쪽에서 이 미납 추징 관련해서 전우원 씨를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마 저는 체포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포석이라고 보는데요. 그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징하기가 상당히 법률적으로 어려워진 거 분명하거든요. 당사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고의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생전에 빼돌린 게 입증이 되고 그 빼돌린 재산이 그렇게 형성됐다는 것도 알고 빼돌려 갔다. 이것이 다 입증돼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참 이게 논란도 참 오래됐는데 결국에는 전우원 씨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마약과 관련된 게 한 축이 있지만 또 다른 거는 이른바 본인 스스로 밝힌 비자금 부분, 그건 추징금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5.18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아직까지 뭐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 언론의 주목은 많이 받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